저에게 스웨덴이란 나라는 사실 그 어떤 지식은 물론 관심조차 없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저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기도 했고, 또 한국 매스컴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던 국가였으니 당연히 지식도 없었고 개인적 관심도 전혀 없었고, 또 모른다고 해도 전혀 손해볼 것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제가 스웨덴에서 생존을 하며 그래도 갖고 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세 가지를 잊지 않으려고 늘 되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가 초밥을 쥐다가 어떻게 돈장물을 쥐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런 나라에 어떻게 제가 오게 되었고, 이곳에 와서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은 제 주제 파악이었습니다. 아니, 주제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일 것 같네요. 그나마 당시 제가 이곳에 왔을 때의 스웨덴 날씨가 이 나라에 있는 날씨 중 그나마 제일 좋은 여름이었기에 상대적으로 꽤 경쾌해 보이고 개방적으로 보이는 스웨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상대적으로 꽤 경쾌해 보이고 개방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냐면, 그 당시를 기억해 보고 있자니 스웨덴의 날씨로 인해 스웨덴 사람들의 대인 관계 성향이 여름과 그 외의 계절들에 아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오자마자 제가 스웨덴에 사는 외국인들로부터 들은 말에 의하면 스웨덴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즉, 여름에 만나는 스웨덴 사람들과 그 외의 계절에 만나는 스웨덴 사람들. 사실 제가 만났던 저보다 스웨덴에 먼저 와서 생활을 하고 있던 외국인 인생 선배들이 스웨덴 생활 초짜였던 저에게 해주었던 말들이, 아니 충고들이라고 해야겠네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당신이 만약 날씨가 좋은 여름 휴가철에 스웨덴 사람들을 만나 친구가 되었는데, 만약 그 스웨덴 사람들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 좀 성격이나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을 느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거의 많은 스웨덴 사람들이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름이 지나면 좀 달라질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런 말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의아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스웨덴 사람들, 스위디시들이 이상한 사람들로 저에게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하기야 독일의 날씨와 독일인들만의 성격이나 또 네덜란드에서 유학하던 친구들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안 좋은 날씨가 사람들을 정신병자로도 만들 수 있겠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었더랬습니다. 기억이 또 하나 나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 제가 스웨덴에 왔을 때 제가 만났던 스웨덴에 살던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해준 얘기인데, 날씨가 좋아지고 해가 뜨면 스웨덴 사람들이, 특히나 여자들이 밖에 나와서 윗옷을 벗고 일광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래도 놀라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꼭 윗옷까지는 벗지는 않더라도 국적을 막론하고 스웨덴에 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해만 뜨면 그냥 병아리들이 볕 받듯이 햇살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밖에 나가고 싶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자외선이 끼치는 해악이 워낙 커서 양산이니 선크림이니 심지어는 긴팔에 해를 피하는 게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해를 일부러 받으러 나가는 일은 나는 여기 살면서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 여러 한국 분들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해만 뜨면 나가서 얼굴을 걸리고
태양 광선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워낙에 해가 안 뜨는 나라라서 비타민 D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비타민 D를 약국에 가서 사서 복용을 한다고 해도 직접 태양빛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살다 보니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날씨 좋은 여름에 스웨덴에 처음으로 와서 제가 제 주제 파악을 하는데 그리고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제가 오후 3시나 4시경에 캄캄해지는 스웨덴을 먼저 보게 되었다면 생각만 해도 알고 진짜 끔찍합니다. 해가 빨리 없어지는 장소에서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제 경험담에 충분히 동감하시리라고 봅니다. 눈이 4월 달에도 오고 추운 날씨가 4월, 5월까지 계속되며 또 거기다가 해가 3시, 4시경에 없어지는 곳에서 한 5개월가량을 산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기간에 또 해도 늦게 뜬다면 진짜 지구상에 이런 나라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악기후 조건 속에 사는 스웨덴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한국 같았으면 한창 활동들을 할 시간대에 또 밤이어서 밤이라도 잠들지 않는 그런 다이나믹한 서울을 어제까지 기억하고 있던 저에게 그렇잖아 또 말설고 물설은 해가 없는 컴컴한 데에 뚝 떨어졌으니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제가 제일로 견디기 힘든 것은 스웨덴 날씨와 기후 조건 또 짧은 일조 시간들입니다. 요새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는 것은 스웨덴 사람들이 사시사철 좋은 기후와 날씨들 속에서 살아보지를 못해서 어쩌면 이곳에서 다들 잘 견디고 있는 건 아닐까. 저처럼 좋은 한국 날씨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걱정이 앞서고 진짜 뭐 이런 날씨가 다 있나 싶고 하는데 왜 고기도 또 먹어본 사람들이 그 맛을 안다고. 좋은 고기를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아마 그 고기가 맛있는지도 모르고 아예 그 맛있는 고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는 거겠죠. 당연히. 전혀 모르고 이런 날씨 속에서도 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여름 제 주제 파악을 아주 잘하고 난 뒤 청소부 일도 하고 또 운 좋게 일식당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린 과거 영상들 중에 제가 경험한 청소부 일과 일식당 취업에 관한 이유, 과정을 다룬 게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한 영상의 제목으로도 썼듯이 어떻게 일초밥을 만들다가 그것을 돈장부까지 만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초밥을 만들고 회를 뜨고 하며 생활비를 벌던 그 일식당은 연세가 70이나 된 일본인 사장님이 운영을 했었는데 돈은 의외로 그 사장님의 딸이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모든 메뉴와 그 레시피 그리고 식당 인테리어는 당연히 일본인이었던 사장님의 주관과 아이디어로 운영이 되었지만 돈 관리, 즉 장부 정리, 회계, 세금 문제, 고용과 관련된 사항 등등은 스웨덴에서 태어나고 스웨덴에서 학교를 다닌 딸의 책임 분야였습니다. 뛰어난 사업 수완을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딸은 그 당시 식당 홈페이지를 직접 디자인하고 운영했으며 그 홈페이지에 배달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기능까지 연결해서 그야말로 똑똑하게 사업을 잘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배달은 사장님의 스웨덴 남편 담당이었었는데 이렇게 온 가족이 매달려 일을 하다 보니 물론 돈은 아주 많이 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쉬는 날 없이 일만 하는 그런 한마디로 서민 갑부의 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쯤 많았던 그 사장님 딸은
이 일식당 말고도 또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체를 막 개업하고 기반을 잡아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가끔 일본인 사장님이, 그러니까 자신의 엄마겠죠. 엄마가 스웨덴인 종업원들과 마찰을 일으켜 싸우고 나면 보통 스웨덴 종업원들이 그만두고 나가버려서, 또 그렇게 되면 자신은 시간이 없어도 어쩔 수 없이 또 식당 쪽에 와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그 식당 일이 어떻게 보면 참 덜 능률적이고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딱 2명의 종업원이 식당에서 모든 일을 다 슈퍼맨처럼 해내야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밥 짓기, 된장국 만들기, 겨자 재기, 초밥 양념, 김 자르기, 김밥도 종류별로 연어만 들어있는 김밥, 오이만 들어있는 김밥, 연어 반 오이 반 김밥, 그리고 참치가 들어있는 김밥, 소풍 김밥, 캘리포니아 김밥 등등, 또 초밥에 올릴 생선 뜨기, 녹차 끓이기, 후식으로 나오는 에스프레소 커피 내리기, 홀 서빙하기, 동 계산하기, 홀 치우기, 주문 직접 받기, 또 전화로 주문 받기, 배달 나갈 걸 포장하기, 재료 떨어지면 또 시장 가서 다 다듬어서 채워놓기, 생선이니 밥, 김말기 등등 이 식당에서 하루에 파는 음식들의 식재료는 그날 사서 다 손질을 해야 하기에, 이건 완전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이 내가 되는 건지, 또 어느 경지에 이르면 기계적으로 나도 깜짝 놀랄 정도의 속도로 일을 그냥 막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저녁 타임에 배정이 되면 하루 동안 사용했던 모든 식기구와 그릇들을 설거지를 다 해놔야 되고, 당연히 식당 대청소도 완벽하게 해놓고 행주까지 빨아서 널어놓고 홀 청소에다가 밖에 놓여있던 테이블이며 의자며 이런 모든 야외 가구들까지 다 들여놓고 또 샷다 내리고, 그러고 퇴근을 밤늦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퇴근을 하려면 주변 가게들은 이미 다들 문을 닫아서 깜깜하고 집에 가는 길은 공포의 순간이죠. 운 나쁘게 술 취한 사람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집에 가는 길 내내 불안하죠. 그렇게 일을 하다가도 주급을 받는 날이면 또 그 행복감에 마음을 다시 다잡고 또 일을 하게 되고, 김밥이 한국식 김밥이 아니라 손가락 두께 얇은 김밥을 만들어야 하는데 안에 들어가는 식재료가 밥의 중간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이건 진짜 일부러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메뉴 같았습니다. 그 얇은 참치나 오이가 들어간 김밥을 또 써는 것도 어슷하게 썰어야 하고, 김의 면적이 너무 좁아 밥알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가면 김이 붙질 않고 다시 벌어지는, 이걸 잘못하면 그때는 그 사장님의 앙칼진 소리가 날아오는데 손님이 있어도 상관치 않고 다 큰 어른들한테 마구 소리를 지릅니다. 만드는 것 여러 번 보여줬는데도 못한다고, 보여주는 그대로 못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스웨덴 직원들이 그만두죠. 아니면 막 울고 거기서. 또 우는 동료를 위로해줄 시간도 없이 손님들 주문을 받아야 하고, 또 주문 받으면서 초밥 만들고 또 동시에 밥이며 국도 끓여야 하고, 하여튼 식당이 목이 좋아 주변의 회사들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오고 관광객들도 오고, 퇴근하면 또 초밥들을 사서 가고 멀리서도 이거 초밥 먹으러 오고, 하여튼 그때는 지금처럼 일초밥집이 흔치 않아서 제가 일하던 그 일초밥집에 사람들이 엄청 모였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고 일본 밥통이니 도시락, 젓가락, 녹차, 초밥 만들기 키트, 또 일본 물건들도 살 수 있어서 일본의 정취가 물씬 나는 그런 가게 인테리어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일자리를 얻고 한 이틀쯤 지난 뒤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 제가 목표로 삼았던 것들은, 첫째, 이 일초밥집이 파는 모든 메뉴판에 있는 이름들을 다 외우는 것. 둘째, 그 메뉴의 가격들을 다 외우는 것.
셋째, 그 메뉴 하나하나에 어떤 재료들이 쓰이는지를 다 외우는 것. 넷째, 메뉴의 세트 종류에 따라 어떤 종류의 초밥들이 들어가는지를 다 외우는 것. 다섯째, 그곳에 파는 된장국 레시피를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일 못한다고 잔소리를 듣는 제 동료들의 실패 원인들을 나름대로 분석해보니 그 친구들은 주문받은 메뉴 세트에 어떤 종류의 초밥이 들어가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또 주문을 받을 때 가격을 다 외우고 있질 않아서 주문과 음식 만들기를 동시에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하는 일들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익숙해질 것들이었지만, 머리를 사용해서 익힐 수 있는 것들은 미루지 않고 하루빨리 내가 정복을 해야 나머지 일들을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날 메뉴판을 집으로 가지고 갔고, 그 하루 저녁 동안 집에서 메뉴판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난 뒤 출근을 한 그 다음 날은 하루 전과는 전혀 다른 하루가 펼쳐졌습니다. 저보다 몇 달을 더 오랫동안 근무했던 제 동료랑 한조가 되어 일을 하는데, 제가 메뉴판을 보지 않고 모든 음식들을 만들고 주문 들어오는 메뉴에 따라 들어가는 초밥 종류를 척척 만들어내니 당연히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종업원들의 근무 태도 및 성과를 체크하기 위해 사장님이 아주 자주 일부러 종업원들과 조가 되어 일을 하곤 했는데, 제가 사장님과 같은 조가 되어 일을 할 때 그 사장님이 아주 놀랬었습니다. 취직한 지 며칠 안 되는, 그것도 스웨덴 말도 몰라 알파벳부터 공부하는 제가 이 식당에서 제일로 오랫동안 일한 최고참만큼 일을 척척 해내니 당연히 입이 딱 벌어지셨죠. 거기다가 계산대에 기입하는 것보다 제 머리에서 암산해서 나오는 돈 액수가 더 빠르고 정확하니 밥을 사가는 손님들의 태도도 저를 달리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이 없어도 다른 직원들처럼 앉아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찾아 하는 저를 보고 사장님은 아주 만족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칭찬은 대놓고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잔소리를 저한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그런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꼭 사장이나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그렇게 일을 했다기보다는 우선은 제가 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고, 사장은 사장, 직원은 직원이라는 이중법으로 사람을 구분하여 일하고 싶지가 않아서 마치 제가 운영하는 식당처럼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철학을 평상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배당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일들이 배분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런데 제가 일하는 태도, 또 저랑 한조가 되면 자신들의 성과가 좋게 평가된다는 것을 발견한 스웨덴 동료들이 저랑 같은 조가 되어 일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나중에 듣기도 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또 그리 녹록치 않는 일이다 보니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기도 했고, 개인 사정으로 배당받은 조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동료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사장님의 딸이 조를 다시 배정을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저에게 제일 먼저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저에게 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무조건 남의 자리에 땜방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일주일에 2번이 3번이 되고 3번이 4번이 되고, 당연히 제가 받는 수당이 올라가고 받는 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번 돈으로 방값도 내고 비싸지는 않지만 제 수준에 맞는, 또 제 취향에 맞는 핸드백이며 옷이며 신발들을 살 수도 있었고, 먹을 음식들을 살 수가 있었고, 또 저금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 금액도 꽤 되어서 나중에 스웨덴 친구들과 그리스 여행도 일주일간 제가 스웨덴에서 번 돈으로 다녀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간 그리스는 서머스라는 섬이었는데, 그 서머스라는 곳에서 또 배를 타고 터키로 갈 수가 있어서 하루 동안 터키에서 또 즐겁게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그런 기회도 제가 가졌죠.
크리스마스 휴가 전주인가 제가 밤주에 편성이 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동료였던 베로니카라는 한 여자가 식당으로 자신의 친구들과 왔었습니다. 베로니카는 친절하고 멋있고 사교성 있는 그런 쿨한 여자였습니다. 얼굴도 진짜 예쁘고 스타일도 진짜 멋진, 아마 식당 근처에 있던 그날 한 나이트클럽에 가기 위해 그 전에 이제 배가 고파서 자기 친구들과 저녁밥을 사 먹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일하는 곳이라도 근무 시간 외에는 당연히 음식을 먹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그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메뉴에 음식을 만들어서 준다면요. 베로니카가 메뉴판에서 음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에게도 뭘 먹을지를 물어보고 대신 주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주문을 받고 베로니카와 그녀의 친구들이 먹을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싸간다고 해서 저는 정성스럽게 포장도 해주었습니다. 국물이 흐르지 않게. 그때 베로니카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채소 칸에 가서 싱싱하고 큰 아보카도를 5개 정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제가 싼 포장지에 집어넣고 또 김이 맛있고 몸에 좋다며 김 봉지 큰 거 하나도 또 넣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김과 아보카도 가격을 어떻게 계산해서 받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베로니카는 인사를 하며 돈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멋지게 차려입은 친구들과 제가 싸놓은 포장지를 들고 그냥 사라졌었습니다. 그날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씻고 난 뒤 아주 늦은 시간이었지만 용기를 내서 사장님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밤 12시가 늦은 시간이었지만 어쩌면 아직 잠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보통 우리들이 퇴근을 해서 집에 오는 시간이 밤 12시경이라서 용기를 냈습니다. 다행히 신호가 얼마 가지 않았는데도 사장님 딸이 전화를 받았고 저는 그날 식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기 위해 전화를 한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베로니카가 했던 일들을 정확히 보고했죠. 제가 그때 들은 대답은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딸에 의하면 최근 몇 달 동안 식재료가 이상하게 빨리 주는 것을 감지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에게 이에 대해 얘기를 했고 몇몇의 믿을 만한 직원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었다. 혹시 음식 재료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그런데 모두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며 누가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의심하냐면서 화를 내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그래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 기분이 좋지는 않던 중이었다. 근데 증거도 없고 이를 증언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 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바로 전화를 해서 정확한 보고를 해줘 너무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분명 베로니카는 다른 동료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도 식당에 와서 이렇게 했었을 것이고 어쩌면 다른 동료들도 베로니카가 했던 것처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베로니카를 사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 베로니카와 관계가 나빠질까봐 아니면 베로니카가 자신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무서워서 사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화났던 이유는 베로니카가 음식을 가지고 갈 때 제가 직접 야, 너 돈 내고 가. 네가 하는 행동들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베로니카 얼굴에 대고 말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수습은 제가 할 수 없었지만 이런 행동은 앞으로 베로니카 자신한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으며 또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거기에 채용이 되어 근무를 하는 제 의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어느 날 하루 영업을 다 끝내고 정리를 하고 퇴근할 때쯤이 되자
계산대에서 돈을 챙기던 사장님의 딸이 저보고 한번 와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사장 딸은 저에게 어떻게 하루를 마감하고 그날의 매출액을 정상계에서 뽑아내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날의 매출금을 가까운 은행의 금고에 넣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요새 스웨덴 가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스웨덴의 모든 은행의 입구 옆에 우체통처럼 생긴 구멍이 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 하루 매출액을 넣은 가게 특유의 돈 주머니를 넣으면 비록 밤 12시가 되어도 돈을 안전하게 은행에 맡기는 셈이 되는 거죠. 돈 주머니가 그 구멍 너머에 마련된 은행 건물 금고 안에 들어가고 다음날 출근하는 은행원이 그 돈 주머니들을 회수하여 가게 은행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날 또 사장님 딸이 저에게 앞으로는 다른 동료들에게 줄 주급을 계산해서 봉투에 넣는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저보고 돈장부 정리하고 회계하는 일을 해보았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하니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일이 너무 바빠 일초밥집에 예전처럼 자주 오질 못할 것 같으니 자기가 가게에 나오지 않는 날은 저보고 이 모든 일들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서 일하는 고참 직원 중 한 명이 바로 이 사장님 딸과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였고 둘이 같이 사업을 할 얘기도 한참 오고 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가족처럼 가까운 친구인데 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이러한 막중한 돈과 관련된 일을 시키는지가 사실 이해가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밥을 쥐던 손으로 돈장부까지 만지게 되었고 너무나도 값진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